저는 박동찬이라고 하고요. 서울 생활 지금 8년 차인 이주민 당사자이자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주인권을 옹호하는 이제 활동가로서의 삶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중국 출신이고요. 고향은 중국 선양이라는 동네입니다. 선양이 사실 중국에선 꽤 큰 동네인데 동북부 지방에 있는 중심 도시인데 한국 사회는 그닥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인구 한 800만 정도 되고요. 중국에선 꽤 유명한 이제 공업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나서 초중고 고등학교까지 마쳤고 2015년에 한국으로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서 제가 이제 서울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선생님도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어학당 다닐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학당은 다니지 않았고요. 직접 이제 학부로 입학을 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로 들어왔고요. 제가 소시적부터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 중 한 명이 이제 윤동주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윤동주 시인의 시를 엄청 좋아했었고 그 시인을 흠모하고 동경하기까지도 했었고 또 아시다시피 윤동주 시인이 이제 만주 용정 지역에서 이제 태어나서 나중에 연희 전문, 그러니까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일본으로까지 가는 그런 여정을 밟게 되잖아요. 그야말로 동아시아 한중일을 이제 두루 경험하는 그런 디아스포라적인 삶을 살았는데 저도 중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문학소년으로서의 그런 꿈도 있었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의 어떤 삶을 좀 그 궤적을 좀 밟아보고 싶다는 욕심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내가 연세대학교로 가서 이 윤동주의 약간 뭔가 직계 후배가 한번 돼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학부를 군대는 가지 않은 입장이지만 엄청 오래 다녔습니다. 7년 만에 졸업하는 건데요. 그 말인즉 이제 중간에 휴학도 많이 했었고 NGO 단체에서 상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 들어와서 초반에는 제가 제외동포라든가 통일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쪽 영역에서 좀 활발히 움직였었고요. 2017년에는 동북아 평화연대라는 이제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한 1년 정도 상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졸업도 자연스럽게 좀 늦어지게 된 거예요. 네. 최초 공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뭔가 바로 하는 건 처음인데 9월 학기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또 대학원 학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원래 사실 학부 때 복수 전공을 하긴 했는데 국어국문학이랑 이제 그 동양사를 이제 전공했습니다. 국문학으로 들어가서 애초에 이제 좀 문학을 좋아했었고 낭만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그런 시인을 꿈꿨었는데 이게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당장 뭔가 문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너무 순수학문이기도 해가지고 문학에 대한 꿈을 접고 동아시아를 좀 연구해보고 싶다. 한중일이 이제 얽히고 설킨 역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양사를 복수 전공했는데 이 사학이라는 것도 뭐라 그럴까요? 제가 좀 어쨌거나 순수학문이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사료를 많이 훑고 뒤져야 하는 그러한 학문이거든요. 약간 현장성이 결여됐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현장과 이론과 실제를 좀 두루 챙길 수 있는, 그러니까 활동과 학업 노동을 좀 병행할 수 있는 이러한 학문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사회학이 관심 대상으로 들어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여러 교수님들의 조언을 받고 이제 사회학으로 진학하는 걸로 이제 결정하게 됐습니다. 되게 막연했어요. 코로나 이전은 250만 정도가 정점을 찍기도 했었잖아요. 그 이주민 수가.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지금 뭐 한 200 언저리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 한국의 이러한 이주민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외동포가 이 주민 사회의 절대 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중국계 이제 중국 동포가 한 80만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이제 제일동포라든지
그 CIS 러시아 쪽에서 오신 고려인 동포까지 하면 이게 한 100만 정도, 정확히 한 절반 정도의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저도 그 구성원 중 1인이죠. 저도 이제 중국에서 태어난 제중동포 5세이기도 했었고, 저희 고조부가 1920년 경북 의성 안평면에 고향 적을 뒀었는데 20년에 이제 만주로 건너간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의 땅이라고, 조상들이 살던 땅이라고 어릴 때부터 누누이 들어왔는데,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았던 거는 2008년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수학여행 비슷하게 이제 한국으로 왔었거든요. 막연했죠.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엄청 발전하고 또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도 어릴 때부터 접했기 때문에 되게 동경의 국가였기도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2015년에 들어왔는데 또 약간 뭔가 기대가 좀 처참히 그냥 깨지는 경험들도 좀 하게 됐죠. 사실 조상의 땅이라고 인식하고 왔지만 여기에서 어떠한 제한동포들이나 이주동포들이 겪는 직면한 어떠한 차별들과 어떠한 정체성의 혼란과 또 사회의 어떠한 편견 같은 게 정말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걸 이겨내느라고 초반에는 좀 많이 심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실 이게 이주민 사회도 자신이 처한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처지 같은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어쨌거나 한국의 고등교육을 이제 받으러 온 입장, 이주 노동자와는 또 다른 이제 처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차별이라고 하기에는 그닥 없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늘 마주하는 이제 뭐 질문 같은 게 있었어요. 이러한 질문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약간 이주민이라든지 이주동포를 검증하는 이제 수단으로서 계속 발화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중국이랑 한국이 이제 축구를 하면 당신은 어디를 응원할 건가? 이주민이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은 이제 단순하게 한 가지로 이제 정리되고 획일화되고 귀납될 수 없는 거거든요. 출신국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거주국의 정체성도 두루 가지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지나치게 이제 양자택일이라든가 거기서 이제 꼭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논리에 좀 갇혀 있는 것 같고, 이 이주민들이나 이주동포들은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위치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저 스스로부터가 좀 반성하자면 스스로 이주민이라고 자각하지를 못했어요. 저는 오히려 저를 더 이제 동포의 위치에 좀 위치 지으려고 했었던 경향이 있는데, 이주민 센터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늘 약간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었고, 이건 뭔가 이주민 했을 때 상상하는 게 우리와 약간 이렇게 외적인 생김새가 많이 다른 이질적인 뭐 중동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구 출신이라든가 아프리카 출신, 이런 이주민들을 상상하기 마련인데, 재외동포 운동이 갖고 있는 어떠한 한계 같은 걸 좀 직감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혈연의 어떠한 동질성에 기대다 보면 거기서 또 다른 이제 차별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민 사회도 결국에는 동포냐 비동포냐 아니면 한국인과 동질적인 혈통을 갖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의 그러한 차이에 따라서 동남아 출신 뭐 아니면 뭐 서구 출신 또 동포 출신 이렇게 위계가 만들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런 혈통에 기대는 정체성을 갖기보다는 좀 더 이 이주의 행위에 기대면 우리의 뭔가 연대의 지평이 좀 더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주민이란 공동체 집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2020년이고요. 그때 아시다시피 중국 우한에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혐중정서라든가 중국인 혐오가 극에 달했었거든요. 그때 막 여러 학회라든지 기관들에서 코로나 시국에서의 중국인 혐오 현상에 관련된 세미나를 엄청 많이 이제 진행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선안권 글로벌 센터와 다같이 포럼에서 같이 진행했던 그 토론회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때 토론자로 이제 참여했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17년까지 재외동포 운동에 몸담고 있다가 살짝 회의감 같은 것도 좀 느꼈었고, 너무 이제
좀 소진됐다고 할까요? 좀 쉬어줘야 되겠다, 재충전할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2018년, 2019년 활동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가 2020년 뭔가 복귀의 신호탄이 그 토론회였던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이주민센터 친구, 우리 변호사님이라든지 관계자 선생님들과 이제 조우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것 같습니다. 센터가 워낙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네, 기억나는 거요. 예. 투소프카에서 이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제 영상을, 짤막짤막한 영상을 찍는 거에 제가 참여했었던 것 같고요. 이주민센터 유튜브에 지금 업로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두고두고 민망한 일입니다만, 나중에 이주민센터가 뭐 주최하는 여러 토론회라든가 또 뭐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도 참여하기도 했었고, 또 기획 단계부터 같이 하기도 했었고, 이주민센터가 사실 올해까지도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굉장히 앞장서서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그 차별금지법 제정 이주연대 활동도 같이 진행했었고요. 이주민센터 친구 산하에 이제 투소프카, 이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다니는 그런 대안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교육봉사도 하고 아이들 멘토링하는 그런 일도 하고 했습니다. 인연을 맺은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참 이렇게 복귀해보니까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이제 사회운동의 주체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당사자성이 좀 결여된 단체들도 있고요. 뭐 이주민 단체도 좋고 장애인 단체도 좋고, 그게 철저히 비이주민이라든지 비장애인들이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러한 단체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설사 당사자들이 어떻게 조인하고 참여하더라도 이들을 시혜의 대상, 동정의 대상, 아니면 지원의 대상, 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들에게 뭐 푼돈 쥐어준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준다든지 그 선에서 끝나버리는데, 제가 이주민센터 친구에 되게 정이 가고 이제 호감을 느끼는 거는, 당사자들이 스스럼 없이 이제 같이 뭔가를 기획하기도 하고 문턱이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았고요. 이주민의 의견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정말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게 많이 반영되기도 하고요. 그들한테 단순히 이제 뭐 법률 지원이 이주민센터 친구가 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한국 사회의 일장 시민으로서, 시민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도 밝혀야 됩니까? 아쉬운 점이요? 예, 아쉬운 점 확실히 있습니다. 이주민센터 친구가 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진짜 많이 이제 자원봉사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여기서 뭔가 같이 일해보고 싶다는 또래들이 많이 합류하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 단톡방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이주민센터 친구가 이 훌륭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워낙 이게 사업은 정말 많이 하시는데 상근하는 인력이 또 소수 정예다 보니까 정말 일당백으로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파트를 이제 챙길 분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런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작년 여름쯤이죠. 그때는 이제 투소프카 이전인 온드림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 이주 배경 청소년들과 이제 좀 만남을 가지고 싶기도 했었고, 약간 뭐 제가 어쨌거나 이주 배경 선배로서 한국의 어떤 정착 팁이라든가 아니면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온드림에 가서 좀 뭔가를 역할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배정해 주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다들 각자 바쁘시니까. 근데 나중에 7월부터 자원봉사 신청했는데 아마 10월인가 11월부터 제가 뒤늦게 온드림에 합류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1년에 688건의 상담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는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는 상근하는 인력이라든지 활동가들이 지금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고요. 그것마저 이제 뭐 주 5일제로 이제 채용하기 어려운 그러한 재정 구조에 직면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주민센터 친구가
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의 진정한 벗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또 정말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상근 인력 한 명을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후원금 증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그냥 정답을 그냥 이런 걸 원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2020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이 이주민 문제라든가 이 이주민들이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가시적인 존재는 아니었거든. 많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그게 뭐 뉴스에서 많이 보도된다거나 물론 있었죠. 근데 코로나 시기에 그게 좀 더 집약적으로 좀 노정된 것 같아요, 이주민 문제들이.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그 요즘 뭐 관련한 책들도 뭐 깻잎 투쟁기라든가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이주 노동자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빠져나가니까 농어촌이라든가 이곳에서 대체 인력이 없는 거죠. 거의 지금 뭐 농촌의 어떤 수확기에는 지금 일손 부족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고, 이주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구성원이었다는 것을 사람들 모두가 거의 체감하고 있는 거죠. 또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란 인종주의가 다시 싹트고 있고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어려움에 처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회는 어떤 정치권도 좋고 희생양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의 분노라든가 어떤 혐오 같은 경우는 결국엔 우리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들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금 혐오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 또 이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우리 모두한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정말 비인간적인 어떤 현실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노정시키는 데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계화 시대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지금 한 곳에 정주하는 삶은 더 이상 불가능해졌고요. 이주를 또 굳이 뭐 내가 비자를 받고 여권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게 이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지방에 있다가 상경할 수도 있고, 또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게 다 이주인데 모두가 사실 이주민 당사자가 되는 시대에 그 우리가 낯선 환경에 처해졌을 때 어떤 어려움 그리고 또 외로움 같은 거를 좀 더 상기해 본다면 우리가 그 이주민들의 애환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과 정말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대학원에 입학했으니까요, 학업에 좀 매진해 보려고 하고요. 물론 당분간은 이제 또 활동을 좀 쉴까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하지만 이제 사회학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이주민이라든지 디아스포라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볼까 하는데, 질 좋은 연구로서 또 우리 이주민 운동에 또 활동 현장에 계시는 활동가 선생님들에게 힘을 보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